안녕하세요. 한방의 여러분. 박건호의 의료 한방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엔 제가 캐스노 경인지의 충계 심포지움에서 발표하게 될 2026년 아스코 GU 캔서 심포지움의 하이라이트 내용을 우리 한방의 여러분들께도 같이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방의 여러분들 오늘도 흥미롭게 봐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스코 지우 심포지움의 간단한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우 아스코가 이제 총 3일간 주로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와 유로스렐 캔서, 리날셀 카시노마 이렇게 나눠져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저희 메디컬 온콜로지스트에게 주로 유용한 주요 연구들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옆에 그 모스콘 센터에서 나오면 옆쪽에 이렇게 건물 벽에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와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하는 주요 스포츠 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의 대표 선수로 이렇게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져 있어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우 아스코의 역사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1964년도에 아스코 파운딩 런치라고 해서 7분의 종양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시카고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아스코의 필요성 등을 이제 논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65년도에 제1회 아스코가 이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지유 아스코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스테이트 캔서 심포지움이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그래도 당시까지는 수술 RT뿐만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나 도색탁살 같은 항암 치료의 역할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밝혀져 있으면서 멀티 디서플리너리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암종이고 또 서양인에서는 또 그래도 많은 사람 유병률을 갖는 흔한 암이어서 이렇게 프로스테이트 캔서 심포지움을 이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첫 해는 이제 올랜도에서 개최이 되고 그 다음 해도 이제 올랜도에서 2년간 개최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2007년이 되면서 전체 GU 캔서 영역으로 넓히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1회 GU 아스코 심포지움이 열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시점부터 유로세리알 카시노마에서 DDM박이나 GP나 젬카보 같은 요법들이 이제 널리 쓰여지기 시작하고 나온 건 이제 2000년대였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RCC에서 수니티닙으로 대표되는 VEGF-TKI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런 다양한 GU 온콜로지 영역에서 이런 멀티 디서플리너리한 어프로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GU 아스코라는 이름으로 이제 확대되어서 이제 시행이 됐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올랜도와 샌프란시스코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시작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가 되면서 빠르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지금도 널리 쓰이는 나름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블한 호르모널 에이전트인 아비라테론과 엔잘루타마이드가 다양한 세팅에서 역할을 확립하는 하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UC에서도 이런 DDM박이나 GP나 등등이 단순히 이제 팔리오티브가 아니라 페리오퍼러티브로 이제 당겨져서 적용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옵션들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되고 또 RCC에서 이제 순위티닙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멀티 타겟 TKI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빠르게 이 심포지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고 하지만 이 마르키스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고요. 지금 그 모스콘 센터에서 대각선 블록에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물론 조금 커지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호텔 큰 호텔이긴 하지만 호텔의 지하 2층에서 이제 이런 학회가 열렸다는 것이 어찌됐든 이 학회의 이제 규모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면역 항암제의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이 GU 영역에서도 이 UC와 ICC에서 이런 IO의 역할이 확인이 되면서 많은 이제 회사와 또 많은 관심들이 이제 생기면서 급격히 이제 학회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학회 장소도 이런 메리엇 호텔이 아니라 모스콘 센터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 시점부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쭉 학회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제 IO 시대를 넘어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PSMA나 파프 이니비터 같은 제제들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고 적용되기 시작하고, 유로세리아스의 카시노마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엠포트가 베도틴으로 대표되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제제들이 이제 활발하게 적용되기 시작하고, RCC에서는 이제 IO 뒤에 벨주티판이라는 힙 이니비터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이제 메이저한 인터내셔널 미팅이 되는 것으로 이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 시점에서는 최근에는 약간 이제 코로나를 겪고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해만 해도 이제 5,700여 명의 참석자가 있으면서 5,000명이 참석했던 GI 아스코를 이제 뛰어넘는 규모를 이제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GU아스코를 갔고, 그 뒤로 한 5번 정도는 이제 다녀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모습을 봤을 때는 10여 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노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날인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대상으로 하는 목요일 세션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RPC에서 엔젤루타마이드의 라디움 223를 병합한 퍼스트 라인에서 병합한 연구인 피스3 연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쭉 3일간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한방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 지우아스코에 참석했다 생각을 하고 이런 공간을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 메타스타틱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치료의 흐름을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남성 호르몬을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암종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박탈하는 치료에 센시티브한, 즉 호르몬 센시티브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있고요. 그 뒤로 이제 거세 레벨로 남성 호르몬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하는 캐스트레이션 리지스턴트 프로스테이트 캔서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호르몬 센시티브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적용을 하다가 거세 레벨로 충분히 남성 호르몬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빠지는 MCRPC로 진행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의미의 이런 도세탁셀 같은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적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뒤로 나온 것은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절단되듯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속성상에서 존재하는 질병의 범주고, 특히 CRPC로 갔을 때 남성 호르몬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거세 레벨로 낮춘 아주 적은 남성 호르몬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CRPC로 넘어가면서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 즉 양측 고환 절제술이나 메디칼 올키액토미 같은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토토식 케모세라피인 도세탁셀이나 카바지탁셀을 추가하거나 혹은 새로운 너브란 호르모널 에이전트인 안드로젠 리셉터 패스웨이 이니비터, RP라고 부르는 이런 아비라테론이나 엔잘루타마이드, 아팔루타마이드 같은 약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비라테론은 이런 거세 레벨로 낮춰진 남성 호르몬을 아드레날 글랜드나 그런 데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까지 차단해서 더 낮은 레벨로 낮추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엔잘루타마이드나 아팔루타마이드는 거세 레벨로 낮춰진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암세포에 가서 작용하는 것을 블럭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을 타겟으로 한 에이전트인 라디움 223나 본 모디파잉 에이전트인 데노수맘이나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것들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더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마커 드리븐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 있는 HR 디피션시에서의 파프 이니비터, 또 MSI 하이나 튜머 뮤테이션 버든 하이에서의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혹은 PSMA 어비드한 튜머에서 루티움 PSMA를 적용하는 치료 등등이 있고요. 일종의 몰레큘라 서브타입에 따른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안드로젠에 의존하지 않을 것 같은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한해서는 이제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플라티늄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런 넌 안드로젠 리셉터 드리븐 프로스테이트 캔서 뭐냐? 익스텐시브 비셀 메타를 갖거나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주로 이제 본 메타가 대부분이고 하더라도 이제 렁이나 그런 데 조금씩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리버나 그런 데로 막 익스텐시브하게 메타가 되거나 또 혹은 이제 본에 이제 흔히 전이가 된다고 했지만 주로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틱 본 메타라서 이렇게 뿌옇게 밝게 빛나는 밝게 되는 그런 본 메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렁 캔서 등에서처럼 오스테오리틱한 본 메타가 생기는 경우 혹은 이제 튜머 매스가 아주 벌키한 경우 프로스테이트 일부 커지긴 하지만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이렇게 벌키할 정도 예를 들어 거의 펠비스의 상당 부분을 채울 정도로 매스가 커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안드로젠 리셉터 드리븐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튜머 버든에 비해서 PSA가 낮은 경우라든가 혹은 ADT를 하자마자 나빠지는 경우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해서 그럴 때 이제 플라티넘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MCRPC에서는 결국 이 RP의 한 종류와 도세탁세, 그 다음에 RP 두 번째 종류, 그 다음에 카바지탁세 이런 시퀀스로 이제 보통은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다 급여화에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HPC로 앞단에서도 이러한 치료들이 이제 증명이 됐다면 앞쪽으로 당겨서 적용해 보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온콜로지 영역의 치료제의 발달이기 때문에 이 MHPC에서도 과거에는 ADT만 하다가 일부 이제 그룹에서는 RT를 추가를 하고요. 혹은 이제 도세탁셀 항암제를 그냥 MHPC 세팅부터 같이 쓰는 이제 더블렛 치료가 적용되어지거나 혹은 RP 중에 하나를 또 처음부터 같이 쓰는 RP 더블렛이 이제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2, 3년 전부터는 아예 이 도세탁셀과 RP까지 함께 쓰는 트리플렛 요법이 MHPC에서 적용되어지는 게 현재 이제 치료 시퀀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본 타겟 에이전트 중에 하나인 이 라디움 223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라디움 223는 벌써 이제 10년도 전에 알심카 연구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제 도세탁셀밖에 치료자가 없었기 때문에 도세탁셀 이후의 치료로서 라디움 223와 이때 이제 대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특별한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플라시보군을 비교하는 연구였고 일부 이제 크로스오버를 나름 허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여기서 단순히 어떤 스켈레탈 릴레이티드 이벤트의 효과만 증명한 것이 아니고요. PFS나 OS 같은 온콜로직 아웃컴에서도 이제 효과를 증명해서 이제 명확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서 이제 일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각광을 받는 라디오 파마스티컬 트리트먼트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역시 이 약제도 앞단으로 당겨서 시도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 땡겨 오면서 이 라디움 223를 RP 중에 하나인 아비라테론과 병합하는 연구가 ERA 223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스켈레탈 릴레이티드 이벤트에도 안 좋고 단순 실패가 아니라 PFS나 OS에서는 더 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 라디움 223에 대한 관심이 복잡해지는 시점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라디움 223를
비슷한 세팅에서 엔잘루타마이드와 이제 병합한 연구가 지난 2024년 에스모에서 한번 발표가 되고 이번에 이제 OS 파이널 OS 결과까지 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에스모 결과에서 보면 스켈레탈 레이트 이벤트의 예방 효과는 큰 게 뭐 더 나빠지는 경향은 아니지만 크게 좋아지는 거 없는 상태에서 라디올로직 PFS는 좋았고 OS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좋은 트렌드만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번 GU 아스코에서 이 결과도 이제 상당히 기대되는 상태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노스마비나 비스포스포네이스는 어떤가? 이 경우는 이제 스켈레탈 릴레이티드 이벤트들을 줄여주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전형적인 온콜로직 아웃컴이라고 할 수 있는 PFS나 OS에서는 이제 효과가 없었는데요. 한번 이런 내용들을 총 모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디움 223와 엔잘루타마이드의 이 피스3 연구는 보시면 이제 MCRP스에서의 이제 본메타를 가진 환자고 이전에 이제 엔자루타마이드나 라디움 223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서 이제 심텀이 거의 없거나 혹은 통증이 미세한 통증만 있는 마일드한 심텀을 가진 환자에서 빗살 메타가 없는, 그러니까 본 메타가 있는 MCRP스지만 사실 여러 가지 튜머 버든이나 그런 거는 아주 미세하게 큰 영향이 없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1대1 랜덤을 해서 한 구는 엔잘루타마이드와 라디움 223를 함께 하고 한 구는 이제 엔잘루타마이드를 이제 컨트롤 암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제 보험 프로텍팅 에이전트인 흔히 말하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나 데노스맙을 2018년도 이후로 119명이 등록된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추가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도 경에 그 라디움 223와 아비라테론의 연구가 실패한 것으로 나오고 그 실패의 원인이 이런 본 프로텍팅 에이전트를 함께 투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분석에서 나오면서 이 뒤에 시작되고 있었던 이 P3 연구에서는 이제 급하게 프로토콜을 변경하면서 의무화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PFS는 2년 전 에스모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졌고요. 이번에 이 파이널 OS를 이제 확인하는 지우아스코의 이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OS에서도 일부 중간에 크로스오버가 되긴 했지만 하저드에서 0.76으로 약간은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해 주면서 이전에 아비라트론과의 병합과는 다르게 엔잘루타마이드와의 병합에서는 OS의 증명까지도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서브 그룹에서 보면은 좀 젊고 이전 치료를 많이 받지 않고 퍼포먼스가 좋았던 환자들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라디움 223 추가의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고령이나 이전에 도세탁셀 치료 받거나 퍼포먼스가 조금 안 좋아지는 법한 환자들에서는 효과가 좀 덜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역시나 연세가 좀 많고 약간의 그런 프레자일한 환자분들에게 너무 많은 치료를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우리 일반적인 온콜로지 영역에서의 결과를 이제 이 역시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증명됐던 라디오즈 PFS도 2년간의 추가 팔로우 후에도 해저드 레이셔가 0.69에서 0.71로 약간 늘긴 했지만 공고하게 다시 확인되어졌고요. SRE와 관련돼서는 이제 프랙처의 비율만 여기서는 보고를 했는데요. 라디움 223 추가군에서 5%대 추가하지 않았던 것에 1.3%로 오히려 SRE는 조금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연구자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지 보면은 이전 연구 2024년 보고에서 보면은 전체 프랙처의 리스크가 13%대 24%로 라디움 223이 좀 높고 하지만 이 서브 그룹으로 보여주면서 이 본 프로텍팅 에이전트를 추가하기 이전의 환자들에서는 20%대 53%로 그 차이가 아주 컸지만
그거를 의무적으로 추가한 뒤로는 10%대 14%로 그래도 효과가 아니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보온 프로텍팅 에이전트를 추가한다면 그런 프랙처의 리스크, 스켈레탈 릴레이트 이벤트의 리스크는 조금 뭐 거의 최소한 비슷해지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이제 주장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따로 이런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렇게 확연하게 더 좋아지는 결과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은 지금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디움 223가 뭐길래 단순한 어떤 본과 관련된 프랙처 등의 리스크를 감소뿐만이 아니라 온콜로직 아웃컴까지 이제 좋게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캔서가 그렇지만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도 이제 본 메타가 워낙 흔한데 이렇게 본으로 이제 튜머가 이제 전이가 되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오스테오블라스트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오스테오블라스트는 랭클 라이간드를 통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또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무분별한 파괴와 약간의 무분별한 형성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과정이 또 튜머를 또 자극을 해서 튜머는 또 그대로 커지고 하면서 이 파지티브 피드백이 반복이 되면서 이런 어떤 본 리모델링의 환경이 그야말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중심으로 한 이 캔서의 본 메타의 이제 영향인데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활동을 막는 게 졸렌드로닉 엑시드 같은 비스포스포네이시라고 하겠고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랭클 라이간드로 오스테오클라스를 자극하는 것을 막는 랭클 이니비터가 바로 이제 데노스맙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라디움 223는 뭐냐? 라디움 223는 이제 라디움이 이제 칼슘과 유사체라고 돼 있어서 이런 본에 이제 잘 찾아 들어가서 머물게 되면서 동시에 여기서 이제 알파 파티클이라고 하는 방사선 물질을 내보내서 주변의 이제 세포들을 파괴하게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 흐름 속에서 파지티브 피드백이 무한히 돌아가면서 본을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일시에 그야말로 셧다운 시키듯이 어, 튜머와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오스테오클라스트를 모두 영향을 주면서 디스럽션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튜머도 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OS나 PFS 이제 베네핏을 갖는 레셔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자체를 셧다운 시키면서 건강한 본 리모델링 시스템도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프랙처나 그런 리스크가 증가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본 모디파이팅 에이전트인 뭐 비스포스테인이나 데노스맙으로 최소한 상대적으로 오스테오클라스트만이라도 더 블럭을 해서 오스테오블라스트의 환경만이라도 좀 상대적으로라도 활성화시켜서 본 리모델링 환경을 좀 건강하게 해줘야만 프랙처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레셔널이 생겨서 현재는 이제 앞선 임상적 데이터도 그렇고 어떤 기전상의 레셔널도 그렇고 본, 본 모디파이딩 에이전트를 반드시 함께 쓰도록 권고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SRE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 GUASCO 이번에 발표됐던 거에서는 이제 OS까지도 공고하게 증명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비라테론과의 병합에서는 SR이든 PFS든 OS든 다 안 좋았는데 오히려 왜 엔자와의 병합에서는 좋을 것이냐라고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모디파이딩 에이전트가 이 라디움 ERA223의 연구에서는 의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또 하나는 아비라테론과 이제 엔자루타마이드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아비라테론은 CYP17A1 엔자임을 이제 블록하는 약인데 이것을 블록하게 되면 안드로젠 남성 호르몬을 더욱더 낮은 레벨로 이제 낮추는 건데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약간 몸을 단순히 성욕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몸을 뭔가 활성화시키면서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좀 예방하는 쪽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더 낮은 레벨로 맞기 때문에 이제 이런 SR이나 오스테오포로틱한 부분이 더 심해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비라테론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블록하게 되면서 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HTH의 자극을 받아서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만 늘어나게 돼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익세스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HTH를 억제하는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를 유도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처음부터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또 이런 오스테오포로시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악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SRE를 증가시키고, 그런 게 또 일부 오버럴 서바이벌이나 그런 데에 영향을 같이 주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심카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카테고리 1으로 NCCN에서는 시스템마틱 본 프리도미넌트 메타가 있는 경우에는 라디움 223를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반드시 비쌀 메타가 있는 환자에서는 쓰지 말고, 그리고 엔잘루타마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테믹 세라피와 함부로 컨커런트하게 쓰지 마라. 특히 사이토토식 케모세라피는 약간 사이토페니아를 유발할 수 있고, 아비라테론은 오히려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또 데노스밤이나 졸렌드로닉 액시드를 반드시 함께 같이 써라 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이 지금 했던 P3 연구에 대한 것은 지난 2024년 에스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 2A로만 올라가져 있는데요. 아마 이번 데이터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카테고리 1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연구가 이 2026년 첫 번째 발표여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또 라디움 223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어서 이제 이 방사선을 이렇게 조제하고 투약하고 하는 것이 이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경인지회 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정도 선생님들이 아마 적용해 보지였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적용한 부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흥미를 갖고 들었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합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학회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주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는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 브라카 1, 2 얼터드 MCRPC에서 올라파립과 아비라테론의 병합을 보는 브라카웨이 연구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HRD에서 파프 이니비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파프 이니비터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 레이터 라인 쪽에서 파프 이니비터 모노세라피와 관련해서 두 개의 페이스 3 연구와 두 개의 페이스 2 연구가 있어서 다양한 연구로서 이미 어느 정도 효과가 확인이 되어졌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앞단에서 이 요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첫 번째로 끌고 오면서 RP와 파프인트를 병합하느냐? 몰레큘라 반대로 이제 안티 안드로젠 트리트먼트를 하면 DNA 데미지가 증가돼서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몰레큘라 레벨에서 일부 보고가 되고, 또 셀 레벨과 마우스 모델에서 실제로 엔젤루타마이드 같은 RP를 썼더니 파프 이니비터에 오히려 이제 잘 듣게 되는 그런 브라카니스를 유발한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서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ADT의 파프 이니비터가 아닌 ADT의 RP까지 추가해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에 파프 이니비터를 콤비네이션 할 때는 더욱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걸 뛰어넘어서 단순히 이제 HR 디피션시가 아니라 ADT, RP가 만들어낸 이런 영향이 HR 프로피션트 환자에서도
HR 디피션시처럼 파프 이니비터가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코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까지로 확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퍼스트 라인 세팅으로 끌고 오면서 이런 RP와의 병합을 하게 되고 또 이 네 가지의 주요 약제로 3상이 진행되면서 올커머를 대상으로 한 페이스 3 연구들이 이제 이미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페이스 3도 이미 다 발표가 됐는데 올라파립과 아비라테론 병합에 이 브라카웨이 연구가 왜 이 지유 아스코에서의 두 번째 주요 연구로 발표가 될 정도로 했을까? 페이스 2의 브라카 1, 2 몇몇 되지도 않는 약간의 엉성한 연구인데 저는 한번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HRD 관련 이제 캔서에 대한 내용을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DNA가 데미지를 받으면 이제 싱글 스트랜드 DNA 브레이크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더블 스탠드 DNA 브레이크가 생기는데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훨씬 더 이제 임상적 영향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복구가 되지 못하면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더블 스탠드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된다 할지라도 보통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리페어 패스웨이가 안정적인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이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마저도 대부분 큰 오류 없이 이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디피션시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뮤테이션이 축적되기가 쉬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캔서가 발생하는 경우가 HRD 관련된 이제 캔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HRD 관련 캔서가 그렇지만 이제 막상 이제 생기고 나면 그때는 이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의 축적을 유도해서 치료 효과를 얻으려고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파프 이니비터를 통해서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의 회복을 못하게 해서 복제 과정에서 더블 스탠드가 필연적으로 생기게끔 유도해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늘리거나 혹은 플라티늄 같은 약제를 써서 계속해서 이런 DNA 내에 여러 가지 상처를 만들어서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가 많아지게 해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늘려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축적되면 HRD와 관련된 캔서에서는 세포가 스스로 사멸해버리는 즉 항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전으로 이제 약제들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HRD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여러 몰레큘들이 있고 이 몰레큘의 이제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이런 이제 그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HR 디피션시를 할지라도 브라카 뮤테이션과 관련된 HR 디피션시, 넌 브라카 HR 디피션시, HR 프로피션트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문제는 많은 임상 시험들이 특히 파프리미터 임상 시험들은 이것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HR 디피션시 전체로 분석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묶어서 올컴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P-밸류가 마치 상대적으로 해저드레이션이나 P-밸류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벗겨내고 이 하나하나별로 해석을 해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혹은 이런저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많은 삼상 연구가 진행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쾌한 결론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그 박건호의 의료 한방 유튜브에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6-1, 6-2, 6-3 부분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 페이스 2 엉성한 연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프 이니비터를 실제 적용한다는 것은 그 약제의 이제 효과와 톡시시티 QOL 혹은 프로스테이트 캔서 자체의 특징을 종합해서 적용해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묶어서 적용하면 이 방법을 하나의 가이던스를 할 수는 없고
이 개별을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제 에피커시를 보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볼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서의 효과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PFS에서는 유의했지만 OS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이 약을 먼저 써야 될 이유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OS까지 이제 증명이 됐느냐가 또 중요하고, 또 OS 증명에 있어서는 크로스오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앞선 연구들을 해석해 본다면 이 파프리미터의 모노세라피 연구들에서 한번 그런 기준을 해석해 보면 일단 얼커머나 HRD로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는 건 이제 제거하고 HR 프로피션트나 브라카 뮤테이션의 노원 브라카를 봤을 때 최소한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던 환자들에서는 해저드에서 0.34로 0.34와 0.50으로 이제 매우 좋게 나타났고, 이것이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에서는 올라파립은 아슬아슬하게 좀 증명을 했지만 루카파립에서는 이제 증명을 하지 못했고 경향성만 보여줬고요. 넌 브라카에서는 뭐 PFS도 그렇고 OS도 그렇고 이제 효과를 크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OS도 약간의 의미 있다고 보여지려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연구들에서는 그래도 크로스오버를 연구 디자인에서 허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환자들 거의 60%대의 환자분들이 올라파립군이 아니어도 올라파립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오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더 이 OS는 어떤 가치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서 레이터 라인에서의 브라카 뮤테이션 있는 환자에서의 이 올라파립의 적용은 상당히 이제 높은 근거로 이제 우리가 권유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 RP와 병합하는 연구들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제 올커머나 HRD로 묶어서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리해서 보면 공이 이제 브라카 뮤테이션 HRD에서는 해저드 레이셔가 아주 강력하게 낮아지면서 효과가 이제 확인이 됐지만 이 넌 브라카에서는 탈라조파립에서는 조금 경향이 좀 컸지만 크게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특히 HR 프로피션트에서는 약간의 경향성을 보여준 연구는 있지만 이마저도 큰 경향성은 아니었고, 니라파립 연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중간 분석에서 페틸리티가 페일해서 중단할 것을 권고받고 중단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효과가 PFS에서도 이제 나머지 브라카를 제외한 경우는 분명하지 않았고요. OS로 넘어와서 보면 브라카 뮤테이션에 의한 HRD는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그 효과가 지속되어서 유의성을 이제 확인시켜 줬지만 넌 브라카라든가 HR 프로피션트에서는 거의 그런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엄격하게 이 연구 세팅에서는 크로스오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파프 이니비터를 프랙티스에서 자기 돈 내고 복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나 봅니다. 거의 5% 미만 전후의 환자들만 대조군에 있을 때 파프 이니비터를 썼는데 그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OS에서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약제들이 과연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 브라카 뮤테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이렇게 파프 이니비터를 적용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의문감이 남은 상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톡시티나 큐어에 있어서도 앞단으로 당겨서 적용한다는 것은 약이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해야 되는데 이 파프 이니비터와 관련된 에디토리얼에서 제가 따온 문장인데 환자들이 이 파프 이니비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해야졌다고 권고받았을 때 아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서술돼 있어요. 그만큼 약제가 표적 항암제니까 편할 것 같지만 아주 피로감도 크고 수면장애 등등 여러 가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톡시티 큐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특징이
그래도 여명이 길고 고령의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되시는 여명인데 이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 약제를 끌어당겨서 앞단에서 써야 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앞서 그 네 가지의 대규모 삼상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CRPC에서 퍼스트 라인에서 파프 이미터가 과연 필요할까? 또 HR 프로피션트나 non-BRCA HRD에서 쓰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 브라카웨이라는 약간 엉성한 페이스 2 연구가 이 시점에서도 오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브라카 1, 2, 일부 A팀이 포함됐지만 사실상 브라카 1, 2를 대상으로 했던 환자들에게 있어서 암1은 아비라테론을 쓰고 암2는 올라파립을 쓰고 암3는 올라파립과 아비라테론을 쓰고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암1과 암2 같은 경우는 크로스오버를 허용해서 아비라테론이나 올라파립을 이제 번갈아 복용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또 익스플로러티브하게 암4에서 이제 넌 브라카 HRD 환자에서 올라파립 나빠진 후에 아비라테론을 연속해서 쓰는 이런 환자분도 이제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환자 수도 많지 않고 그런 이제 그냥 평범한 페이스 2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워낙 수가 적고 파워가 충분치 않아서 이걸 가지고 어떤 컨퍼머티브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PFS 그래프상에서 딱 보는 것처럼 브라카 1, 2가 있는 환자에서 아비라테론과 올라파립을 병합한 군이 월등하게 뚜렷하게 더 좋아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버럴 서바이벌에서도 다 크로스오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병합했던 그룹에서 거의 30여 개월 정도의 메디안 서바이벌의 연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소한 브라카 1, 2에 한해서는 올라파립과 아비라테론을 처음부터 병합하는 게 좀 낫겠구나 라는 것을 앞선 3상 연구들이 충분히 얘기해 주지 못했는데도 이 연구는 이제 밝혀줬다라고 이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익스플로러티브 그룹에서 non BRCA HRD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올라파립을 썼는데 이 값이 보면은 나머지 아비라테론이나 올라파립 썼던 브라카 환자들에서의 비율에 비해서 월등하게 안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non BRCA HRD에서는 올라파립 먼저 쓰는 거는 효과가 좀 별로야. 브라카를 제외한 환자들에서는 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어서 최소한 퍼스트 라인에서 파프 이니비터는 브라카 1, 2에 국한돼서 적용해야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미국 서부국의 총화였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뭐 황야의 무법자 뭐 그런 영화의 그 주연이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노인이 된 상태에서 어떤 노세한 은퇴한 총잡이가 만들어낸 어떤 스토리를 아주 흥미롭게 잘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영화 평론가들이 미 서부국의 총화가 서부국을 종결한 영화다, 마무리한 영화다. 이 이후로 이제 이런 영화 안 나오죠, 서부국이. 그런 영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파프 이니비터의 총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최초로 개발돼서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는 올라파립이 이 브라카웨이 연구가 퍼스트라인 MCRPC에서 파프 이니비터와 관련된 논란, 과연 퍼스트라인 세팅에서 넌 브라카 HRD에서도 쓰는 게 맞냐? 그리고 브라카라면 과연 알타와 파프 이니비터 병합을 쓰는 게 맞냐? 등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종결시켜주는 이 용서받지 못한 자와 같은 영화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 4개 부분 수상을 했듯이 이 지어스코 그래도 오랄 세션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갖지 않았나 생각해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